자, 소연아, 안녕. 3단원을 쌤이 요 인강으로 같이 볼 건데, 일단 정읍사는 너무 중요해서 쌤이랑 다시 한번 보기는 해야 돼. 그리고 봉산탈춤은 사실상, 이따가 그냥 좀 간단하게 전체 구조만 훑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춘향전하고 로미오 줄리엣은 쌤이랑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필기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그리고 혹시나, 소연아, 너 이게 하나하나 천천히 듣지 말고 1.5배속으로 해서 그냥 빠르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읍사부터 쌤 다시 한번 복습 좀 하고 갈게. 정읍사는 무조건 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돼.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우리 정읍사 하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백제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유일한 백제가요라는 거 생각해 줘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불리는 구전문학 혹은 구비문학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쌤 여기 간단하게 좀 쓸게요. 유일한 백제가요. 그 다음에 구비문학.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주제 혹은 상황도 같이 좀 파악하자고 했어. 우리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어떤 고개까지 올라가서 우리 남편이 진짜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귀가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다림의 정서, 간절함 무조건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모 처리하고 치워야 된다고 했던 거 있지? 어디? 우리 두 번째 줄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또 두 줄 내려가면 어기야 어강돌이, 또 두 줄 내려가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얘를 묶었던 건 아까도 말했듯이 필요 없으니까 묶었다고 했어. 그래서 얘를 보고 여음꾸라고 하고, 그러니 이런 조금 분위기를 다롱들이 부드럽게 말하는 거 봤을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흔적이 아닐까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단락이 하나, 둘, 셋, 의미 단락을 구분한다는 뜻에서 얘를 보고 후렴구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새 의미 단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도 또 뜯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줄 총 합쳐서 6행으로 이루어진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후기에 나오는 고려 말에 나오는 시조, 3장 6구 시조의 형식의 원형이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했어. 시조의 원형. 형식상으로 흔적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미 단락으로 가보면 달하 했을 때 우리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 달 히읗이 아니라 달하 그 자체로 존경의 대상을 부르는 혹격조사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 문제 보면 막 평칭이다, 존칭이다 나오는데, 평칭은 말 그대로 그냥 존댓말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러니 얘는 존칭의 혹격조사, 우리 지금 말로 바꾸면 뭐뭐이시여 라고 봐주면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달님이시여, 높이 곰, 우리 곰은 곱하기 이하라고 했지. 그 뜻은 두 번 읽어줘. 왜? 강조하려고. 높이 돋아 주십시오. 멀리 비춰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기능을 얘기한다면 일단 기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했어. 기원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 빌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돋으셔서 비춰달라 하는 걸 봤을 때 광명이지, 광명. 그치? 요 두 가지 의미 다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저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지. 시장애라는 뜻이고, 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남편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자, 행상인이기 때문에 시장에 갔겠지. 물건을 팔러 가서 그래. 자, 저제, 시장에 여러 신고요. 여다는 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가 계십니까? 증대, 우리 세모치라고 했지. 질퍽한 곳, 위험한 곳, 이곳을 드대 욜쉐라, 리을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이걸 외워야지 해석이 되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 자, 무튼 위험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이 증대라는 곳이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증대가 위험한 곳이야? 그럼 안전한 곳은 어딜까? 어디? 우리 달이 비춰준 밝은 곳이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도 밝음과 또 위험한 곳에 대비가 드러나고 있구나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요. 어느이다 놓곳이라 어디든지 놓으래. 그러면 놓을 만한 건 들고 있는 거겠지. 그럼 행상인이 들고 있는 건 짐일 거고.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도 행상인을 알 수 있다라는 선지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디든지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점그랄세라 또 리을세라 뭐뭐 할까 두렵다. 저물까 두렵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단순한 해석이니까 여러 가지로 다 우리 해석해 주기로 했었어. 먼저 첫 번째. 내가 지금 너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밤길을 걸어왔지. 그러니 내가 가는 길, 지금 여기 길이 저물까 두렵다라는 뜻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기원하고 있는 우리 임도 어떤 길을 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귀갓길이 어두워질까봐 두렵다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나 둘 다 우리의 미래가 저물까 두렵기도 하다 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거. 자, 됐을까? 정읍사는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어야 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봉산탈춤으로 갈 건데 요거는 쌤이랑 말로 좀 복습을 할게요. 먼저 이거는 시기적으로 보면 평민문학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작품일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 조선 후기로 가면은 임진왜란도 겪을 거고 평민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게 그 신분제의 동요가 아주 컸을 거야. 그리고 신분제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봉건 제도, 봉건 질서 자체도 같이 흔들린다고 봐줘야겠지. 그러니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이고 양반을 이렇게 욕해도 되나? 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질서들도 무너지고 있고 체제도 무너지고 있고 평민들이 그만큼 의식도 커가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양반춤 6과장을 보고 있지만 정말 많은 과장들이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어떤 과장에서 똑같이 양반을 비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부장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막 승려들 되게 타락한 스님들 요거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각 과정들이 과장들이 다 이어진 상태로 쭉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끝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앞에서 공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내 말 들어보소. 담배 마음대로 피시오. 그 다음에 또 악기 연주해보시오 하면서 이 경계가 굉장히 자유로웠지. 그러니 같이 관객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무대 장치 딱히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려놓고선 여기는 이제부터 숙소야 라고 하는 거 봤을 때 되게 프리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한 쌤이랑 다 읽지는 않을게. 여기서 또 봐줘야 되는 건 뭐였냐면 모든 각각의 부분들이 동일한 구조를 따르고 있지. 그리고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제담 구조라고 해서 제담.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그 표지들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가장 처음에 어떻게? 쉬라고 해서 사람들의 주목 막 이렇게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막 처음에 우리 양반 나오신다 살짝 올려줘. 그리고 나서 이제 위험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면은 바로 조롱해버리지. 아이고 이런 양반 없어? 이런 거 다 뭐 개차반들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양반들이 듣고 화를 내지 막 호통을 쳐. 그랬더니 바로 깨갱하는 척하면서 변명하고 그랬더니 또 팔랑귀기 때문에 안심을 해. 그 결과 춤을 추고 일시적으로 갈등 해소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재단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도 얘네들 양반들이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지. 자기들을 욕한다는 거. 이런 구조 자체도 양반 풍작에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 각각의 재담 구조마다의 뭘 비판하는 양반을 비판하긴 하지만 특히나 어떤 걸 더 비판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앞부분에서는 막 양반들의 외양을 되게 기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냥 얘네들 외양적으로 뭔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자하고 있다면 또 나중에 뒤에 읽다 보면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
얘네들 똑똑해 보이려고 시조를 막 읊었는데 그냥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하고 평민들이 부르는 그런 그냥 미녀하고 내용은 똑같아. 그러니까 겉모습만 거칠에만 화려한 그런 모습을 비판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유식한 척하는 그 놀이했던 거 기억나지? 막 글자 맞추고 했던 거.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뭐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 하나도 안 써. 말도 안 되는 거 쭉 나열하기도 해. 괜히 유식해 보이려다가 무식함을 탈로 당하는 부분들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해석을 못하는 거지. 해석을 완전히 막 미친 듯이 할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홀뚜기를 뽑아다가 바가지 장단을 좀 쳐줘 하는데 홀뚜기가 뭐지?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양반한테는 원래 클래식 같은 되게 아름다운 노래가 어울렸는데 지금은 뽕짝처럼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니까 풍자구나. 좀 맥락으로 읽어줄 수 있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또 좀 독특했던 게 계속 말뚝이가 나와서 재담을 휘어잡았지. 쉬라는 건 말뚝이가 했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양반이 먼저 재담을 시작하기도 한다는 거 이런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양반들은 우리말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말뚝이가 훨씬 더 한자어를 많이 쓰는 장면들이 있었지. 그런 걸 통해서 어이구 양반이 별거 아니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관객 참여하는 거, 악공 참여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취바리 얘기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취바리는 이제 신흥 상인 계층 이제 봉건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무조건 선비들, 양반들, 유교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짱이었어. 근데 우리 취바리가 등장해가지고 나랏돈 해먹고 뭔가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키워나간 거 보니까 이 역시도 뭔가 산농공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산농공상? 뚜렷한 이 신분 질서도 흔들리는 거지. 왜?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부정부패의 모습도 다 밑받침해 주는 거겠지. 왜? 돈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라는 것을 취바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리고 우리 취바리의 기능도 좀 찾아주라고 한다면 취바리의 기능으로서 그걸 드러내는 거지. 전령을 가지고 가서 취바리가 잡혀오는 걸 보면 양반의 힘이 아무리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쪽지 한 장에 이런 애들을 잡아올 수 있구나라는 거. 아직까지 권위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기능도 하기도 하잖아.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취바리의 그거는 얘가 나온 이유는 부정부패야, 부정부패. 뇌물이 만연하고 돈이 그만큼 되게 돈이면 다 된다.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거. 해학이라는 말 잊으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해학이랑 관련 지어서는 되게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그냥 뭐 뒤에 우리 자습서에 실렸었던 봄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양반전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같은 탈춤 종류도 가지고 와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좀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봉산탈춤은 쌤이랑 같이 안 읽을게. 자, 그러면 바로 뒤로 넘어가서 이제 춘향전하고 로미오 줄리엣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말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보편성은 어떤 문화권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나 형식들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내용을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러하지. 그치? 어디든 어떤 문화권이든지 간에 그 사랑을 다루는 건 일반적인 거니까. 자, 근데 특수성이란 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도 읽겠지만 유교적인 관념에 따라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분 차이라는 선비와 기생의 이런 점점 안에 있는 작은 뭐라고 해야 되지? 설정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둘이 공통점은 남녀 간의 사랑이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 춘향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남원부사 아들 이몽룡은 광안루에서 그네를 타는 퇴기월매의 딸 성춘향에게 첫눈에 반한다. 이몽룡은 자신이 부리는 방자에게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시키고 방자는 춘향이에게 다가가 이몽룡의 뜻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 방자의 기능 나중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지. 춘향이가 대답하되 네 말이 그러하나 오늘이 단오날이라. 단오날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우리의 세시풍속을 드러내는 거니까 특수성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지. 자, 비단 나뿐이겠느냐.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까 보통 처녀를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방자가 와가지고 야 우리 나으리가 한번 보재 했더니 야 나 기생 아니거든? 이렇게 되게 도도하게 거절하는 모습이라고 봐주면 돼. 자, 방자가 별 수 없이 강안루로 돌아와서 몽룡이한테 여쭈니 도련님이 그 말 듣고 어이구 기특하구나. 말이 옳구나. 근데 오히려 흡족하고 만족스러워하네. 다시 가서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방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춘향한테 건너가니 그 사이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을 찾아가니까 모녀가 마주 앉아 점심을 먹는구나. 방자가 들어가니 또 왜 또 왔어? 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얘기하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안 것이 아니다. 들으니까 네가 글을 잘 한다기로 정하노라. 그래서 아까는 그냥 야 우리 보재라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지금은 한번 튕기는 걸 보고 아 얘가 되게 도도하네. 그래서 다시 왔을 때는 정중한 태도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글 동그라미 해주시고 명분이라고 써줘. 실제로 글 겨루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겉으로 이유를 하나 만들어 둔 거야. 자, 여염처자 불러보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꺼리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자, 한번 다시 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춘향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천생연분 짝이 한번 돼보려고 그런지 갑자기 갈 마음이 난다. 이거 누구의 마음이 난다는 건데? 그렇지. 춘향이의 마음이 나는 거니까 춘향이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는 거. 춘향의 속마음. 자, 그 다음에 모친의 뜻을 몰라 한동안 말 않고 있더니 춘향이 엄마가 썩 나앉아서 정신없이 말을 하되 되게 수다스럽나 봐.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헛일은 아니구나. 어떤 꿈을 꾸셨나 봐요. 간밤에 꿈을 꾸니까 난데없이 연못에 잠긴 청룡 하나가 보이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했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또한 들으니 사또자재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고 하니까 꿈 몽자에다가 용룡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나저나 양반이 부르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다녀오라. 일단 꿈을 되게 잘 해석을 했고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지.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금 예시를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신기한 걸 보면 마치 너네들이 천생연분인가 봐 라고 느끼는 태도까지도 같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건 양반이 부르는데 갈 수밖에 없지라고 말하는 건 일단 신분 차이를 드러내기도 해. 근데 양반이 불렀는데 그냥 부른 건 아닌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니 양반이 불렀으니까 네가 가서 양반의 와이프가 된다면 신분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춘향이가 그제 못 이기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나 건너갈 때 대명전의 대들보를 명매기 걸음으로 양지마당의 씨암탉 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달 같은 태도 꽃다운 용모로 천천히 건너간다. 그럼 지금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되게 다양한 동물이라든지 자연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옆에다 묘사, 비유라고 써줘. 묘사, 비유. 월나라 서시가 배우던 걸음걸이로 흐늘흐늘 건너온다. 도련님 난간의 절반만 비켜서서 그윽히 바라보는데 광안루 가까이 온지라. 도련님이 좋아라 하고 자세히 보니까 요염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이야. 정숙하고 행실이 바르다는 뜻이고요. 아름다움이 세상에 둘도 없는지라. 얼굴이 빼어나니까 청강에 노는 학이 달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쯤 열렸으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자, 그러면 춘향이가 그만큼 아름답다고 뭐 같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드러내는겨.
자, 연지. 우리 연지곤지 화장품이지. 연지를 품은 듯하고 자줏빛 치마 고운 태도는 석양에 비치는 안개 같고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을 단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럽게 서 있거늘 통인 우리 방자입니다. 방자를 불러 말한다. 자, 그러면 이 윗부분에서도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춘향이가 그냥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길게나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것이 우리 춘향전에 해당하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걸 보고 장면의 극대화라고 한다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것을 구구절절 얘기함으로써 훨씬 더 생생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치? 진짜 우리 얼굴 막 춘향이 얼굴 모르지만 진짜 엄청 아름다웠나 보다를 더욱더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거지. 장면의 극대화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의 고운 태도가 단정하다. 앉은 거등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갓비가 내린 바다 흰 물결에 목욕제게 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고 별로 꾸민 것 없는 처녀난 절대 아름다운 여자다. 아름다운 얼굴을 대하니 구름 사이에 명어리요. 붉은 입술 반쯤 여니까 강 가운데 핀 연꽃이로다. 자, 그럼 일단 계속 비유법이 쓰이고 있어. 방금은 뭐 춘향이는 명월이다. 춘향이는 연꽃이다. 은유법도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구름 사이 명월이요. 강 가운데 핀 연꽃이다. 대구법도 쓰고 있고 계속 예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돼. 신선을 나는 몰라도 하늘나라 선녀가 죄 입어 남원에 내렸으니 달나라 궁궐의 선녀가 친구 하나를 잃었구나.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이 아니로구나. 이거 누구 생각? 이번에는 춘향이가 아니라 몽룡이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때 춘향이가 추파를 잠깐 들어 눈길을 들어 이도령을 살펴보니까 천하의 호걸, 되게 영웅같이 늠름해. 세상에 기이한 남자라. 이건 또 역시나 춘향이 입장에서 그 모습을 첫인상을 느끼는 거겠지. 이마가 높았으니 젊은 나이에 공명, 벼슬도 얻을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 광대뼈가 조화를 얻었으니 충신이 될 것이라. 그럼 일단 옆에다가 외양묘사라고 해줘.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얼굴 생김새를 보고 땡이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얘가 나중에 암행어사가 되어 오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외양묘사 가로치고 암시라는 거 써두셔야 돼. 자,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모아 단정히 앉을 뿐이로다. 자, 좀 더 가볼게. 이도령 하는 말이 옛날 성현도 같은 성끼리는 혼이 나지 않는다 했어. 혹시 네 성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니? 제 성은요 성가입니다. 성씨예요. 나이는 16세예요. 이도령의 거동보소. 이런 거 우리 거동보소 옛날 블랙라벨 할 때도 많이 봤었지. 이런 게 판소리, 사설투.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진짜 개입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이구 저 모양 봐라, 꼬라지 봐라 하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나이 들어보니까 나와 동갑이네. 성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정한 인연이 분명하다. 혼인해서 좋은 연분 만들어 함께 즐겨보자. 너희 부모 둘 다 살아 계시냐? 그러면 부모님 허락 없이 지금 결혼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유연애지. 그치? 여기다 자유연애 사상이라고 하나 써줘. 기존에는 부모님 허락 없으면 결혼, 교제도 안 됐는데 지금은 되게 파격적으로 가고 있는겨. 편모 쓰라 부모님 엄마만 계십니다. 형제는 몇이냐? 저 혼자 무남 동녀라 하나요. 너도 귀한 딸이로구나. 옆에다 금지오겹이라고 써줘. 금지오겹.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 금지오겹. 자, 그리고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가 만났으니 즐거움을 잃어보자. 춘향이의 모습 봐라. 이거 묶어줄게요.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이스 반쯤 열고 가는 목소리 겨우 열어 닫아주시고. 이거는 뭔가 바로 청혼을 받았는데 막 웃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찡그리고 있어. 왜? 찝찝한 게 있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뭐 신분 탓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방금 묶어준 거 옆에다가 외양묘사라고 하나 더 써주시고요. 여기서도 그냥 어떤 표정을 지었다 땡 이게 아니라 외양묘사 옆에다가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거지. 뭔가 좀 찝찝하고 걸리는 일이 있다는 걸 표현해주는 부분이야.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충씨는 두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려 지조가 있는 여인은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나는 천한 계집이라. 맞네요. 신문차이. 그지? 한 번 정을 맡긴 후에 바로 버리시면 일편단심 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하는 이내 신세 아니면 누구일까요? 그런 본부 마옵소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뭘 걱정하냐면 신분 차이가 있어 우리는. 그리고 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여자니까 네가 나를 버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걸 걱정하는 거지. 그치? 신분 차이 꾸역꾸역 장애물을 겪어봤자 나는 어차피 버림을 받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 자, 이도령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어보니 어찌하니 기특하겠느냐? 왜? 위에서 두 지아비를 절대 모실 수 없다. 지조절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다는 겨. 우리 둘이 인연을 맺을 적에 금석 같은 맹세를 할게. 너네 집이 어디냐? 춘향이가 말하기를 방자 불러 물으십시오. 이도령이 웃으면서 아이고 너더러 묻는 일이 허황하다. 방자야. 이거는 뭐냐면 그냥 아이고 그러게 너한테 왜 묻지? 방자한테 물을걸? 약간 이런 거. 예, 춘향의 집을 말해줘. 방자가 손을 넌지시 들어가리키는데 저기 저 건너 동산은 울울하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화초 무성에 나무마다 앉는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위 굽은 솔에 맑은 바람 건 듯뿐이 늙은 용이 서려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에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 그 가운데 행자목은 음양을 조차 서로 오고 그 다음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풀의 나무 포도 달의 덩굴나무 넌출 휘위 칭칭 감겨 담장 밖에 우뚝 솟았는데. 자, 그럼 이까지만 읽어도 눈치채야겠지. 그냥 춘향이네 집은 여깁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을 가는 과정을 쭉 열거하고 또 무슨 나무 반복하고 있고. 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판소리계 소설 특징 중 이렇게 좀 생동감을 주고 현장감, 실제 이런 것을 가게 하는 장면의 극대화 방법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지. 장면의 극대화야 여기도. 자, 그리고 나서 살짝 되게 가는 길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때 몽룡이의 마음은 조금 애타겠지. 빨리 알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니까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네. 얼른 알고 싶은 몽룡이와 다르게 계속 줄줄 늘려서 이제 몽룡이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 불러일으킨대. 자, 도련님이 이르는 말이 집이 깨끗하고 송죽이 울창하니까 여자의 정조를 가히 알겠다. 자, 일단 집 주변에 소나무 대나무가 많으니까 지조와 절개가 있대. 왜? 우리는 옛날부터 소나무 대나무를 보고 고난이 있더라도 항상 푸르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봤다고 하잖아. 그럼 이 말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거 유교적인 가치관을 매우 중시하고 그 당시의 사회상 역시도 알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춘향이가 일어나며 부끄럽게 여쭈되 세상 인심이 고약하니 그만 놀고 가야겠소. 일단 이 두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 결혼한 사이 아니잖아. 그치?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괜히 남들이 우리 얘기 할까 봐서 걱정된다.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남녀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 도련님이 그 말을 듣고 또 기특하다 그럴듯한 일이로다. 오늘 밤 일을 다한 후에 너네 집 갈 테니까 나 무시하지 마 하고 너네 집으로 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도 보여줘요. 춘향이가 대답하되 나는 몰라요. 되게 조금 뭐랄까 부끄러워하고 전형적인 그 옛날 전통적 여인의 모습이지. 네가 모르면 쓰겠냐. 잘 가거라. 오늘 밤에 만나자. 누각에 내려 건너가니 춘향 언미가 나와서 아이고 내 딸 왔니? 도련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우리 엄마 입장에선 기대가 완전 뿜뿜이지. 왜? 우리 딸 신분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다. 그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올라가고 싶은 기회주의적 모습이라고 봐요. 엄마는 신분 상승하는 거 원하니까. 뭐라 하긴요. 조금 앉았다가 가겠다고 하더니 저녁에 우리 집에 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어찌 대답하였느냐? 모른다 하였죠. 잘하였다. 되게 도도하게 하길 잘했어. 이런 거겠지 뭐. 이때 도련님이 춘향을 서둘러 보낸 후에 잊을 수가 없어. 공부방에 들어와서도 만사의 뜻이었고 다만
생각이 춘향이 뿐이라.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사자성어 본다면 오매불망이야. 우리 오매불망 기다린다. 막 계속 기다리고 막 간절한 그런 마음을 오매불망이라고 해요. 말소리 귀에 쟁쟁하고 고운 태도 눈에 삼삼하다. 마지막까지 대구 보여주면서 얼른 만나고 싶은 이 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자습서 혹시 보고 있었다면 237페이지에 등장인물의 특징 있지? 이 특징 봤을 때 특히나 이 작품은 간접 제시, 다시 말해 성격이나 이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묘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성격, 어떤 심리를 드러내고 싶은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특수성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좀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 신분, 유교적 가치관, 단오날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신분 차이라는 건 두 사람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도 봐야 돼. 그래서 이거 결국 큰 주제를 보면 이러한 신분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라고도 봐줄 수 있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신분 차이를 극복해서 신분 상승하고 싶은 욕구. 근데 이 부분에는 없지만 우린 알고 있지. 나중에 변사또가 와서 얘 수청 들어라. 되게 못된 짓을 많이 해. 그치만 거기서 지조와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면적으로는 탐관오리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주제의식도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수성 이런 것만 좀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짧게 말했지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정리하셔야 돼. 당연히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저 춘향이의 거동보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글에서 쓰는 춘향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딱딱하게 가는 문어체가 아니라 거동보소, 진짜 구어체. 우리가 입말로 나타내는 구어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장면의 극대화, 반복이나 열거나 연쇄나 이런 방법들을 쭉 늘여놓음으로써 생동감을 느끼고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문체들도 사용됐다는 거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뒤로 넘어가서 주제의식이 똑같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가는데, 이거 읽어볼 때 좀 징그럽지 않았어? 너무 징그럽긴 한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몬터규 가문, 캐플렉 가문은 원수지간이다. 그러면 아까는 신분 차이가 장애물이었다면 여기는 가문이네, 가문. 두 사람의 사랑의 장애물은 가문입니다. 몬터규 가문 사람인 로미오는 초대받지도 않은 캐플렛 가문의 연애에 갔다가 줄리엣을 만나. 두 사람은 첫눈의 사랑에 빠지지만 서로가 원수 가문이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한다. 로미오 앞으로 나온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자가 남의 상처를 비웃는 거다. 자, 줄리엣 2층 무대 창문에 등장한다. 가만, 저 창문에 쏟아지는 빛은 뭘까? 그럼 이까지 읽었을 때 지금 몰래 줄리엣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 줄리엣 한번 보고 싶어서 아이고 내 마음 너무 고통스럽다 하고 있는 찰나 줄리엣이 밖으로 또 나온 거지. 저곳이 동쪽이지. 그렇다면 줄리엣은 해님이로구나.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 빛이 나는 존재라고 비유하고 예찬하는 거죠. 자, 소사라 아름다운 해님, 시세 많은 달을 없애라. 우리 달은 보통 긍정적인 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슈퍼 부정이네. 왜? 우리 줄리엣을 시기하는 존재로 나오는 거니까. 달의 시녀인 네가, 이때는 줄리엣이겠네요. 달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달은 이미 병들고 슬픔으로 창백하다. 달의 여신은 질투심이 많으니까 시녀 노릇하지 마. 여신의 시녀 옷은 병든 녹색이다. 광대가 아닌 다음에 누가 있는 다음 벗어버려. 그러면 달과 달의 시녀인 우리 줄리엣을 대조함으로써 네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달의 시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네가 더 예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너는 나의 임, 너는 내 사랑. 계속 영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막 그대로 드러내. 이 마음 네가 알아주었으며 입을 연해. 아니, 말을 하지 않아. 그래도 상관없다. 저 눈이 말을 하는 걸 대답을 해야지. 내가 너무 뻔뻔해.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별이 나들이 가면서 돌아올 때까지 그 눈동자에게 대신 반짝여달라고 간청을 한 거야. 네 눈이 너무나도 두 별빛 같다는 거네. 아유, 읽기가 힘드네. 자, 그녀의 눈이 하늘에 있고 별이 얼굴에 있다면 그녀의 빛나는 뺨이 별들을 무색하게 만들겠지. 왜?
별보다 그 반짝이는 별보다 그녀가 더 빛나니까 별이 너무 구려 보인다는겨. 자, 대낮에 햇빛을 막은 등불처럼 말이야. 자, 하늘에 박힌 저 눈동자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날 것이고 새들도 밤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노래하겠지. 저것 봐, 손에 볼을 고이고 있네. 오, 내가 저 손에 낀 장갑이라면 그 뺨을 만져볼 수 있으련만. 너무 끔찍하다. 그죠? 그 다음에 말을 한다. 오, 다시 한번 말해다오. 빛나는 천사. 계속 비유법을 쓰고 있어. 내 머리 위에서 이 밤을 빛내주는 당신의 모습. 날개 돋친 하늘의 천사가 되어 서서히 흘러가는 구름을 밟고 창곡 하늘을 헤쳐나갈 때 하얗게 짙은 눈으로 사람들은 너를 우러러 보리라 하면서 그냥 너 정말 아름답다. 계속 예찬적인 거야. 계속 반복이야. 자, 그리고 줄리엣. 로미오. 당신은 왜 로미오예요? 이렇게 묻는 건 네 이름이 왜 로미오야가 아니라 너의 그 가문이냐라는 걸 말하는 거겠지. 아버지를 잊어요. 그 이름을, 그 가문을 버려요. 그것이 싫다면 날 사랑한다고 맹세해요. 그럼 내가 캐플렛 성을 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가문을 포기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이건 그 자체로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거라고도 봐줄 수 있어. 자, 그리고 우리 방백 별표 쳐주시고요. 방백이란 건 이때까지는 혼잣말이잖아. 계속 로미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다면 이때 방백이란 건 좀 더 들어볼까? 말을 걸어볼까? 이제 두 인물이 있는데 이제 얘는 못 듣고 나만 얘기하고 관객들만 들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하는 말이라고 봐주면 돼. 자, 당신 이름만이 나의 원수일 뿐. 비록 몬터규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야. 몬터규가 뭔데? 손, 발, 팔, 얼굴도 아니고 사람 몸의 어떤 부분도 아니잖아. 딴 이름이 되어져 이름이 뭔데? 장미꽃 밑에다 가문이라고 써주시고요. 장미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향기 밑에다가 로미오라고 써줘. 로미오는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결국 가문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로미오도 같아. 로미오라는 이름, 로미오 밑에다가는 이번엔 형식이라고 써줘. 가문과 같은 이름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완벽함, 우리 소중한 완벽함 밑에다가는 본질이라고 써줘. 그대로 남을 것이요. 로미오 그 이름을 버려요. 너와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요. 자, 로미오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근데 이거는 줄리엣이 못 듣는 건가? 들을 수 있겠구나. 바로 뒤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말대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바로 앞에도 줄리엣에게라고 말하는 거 보니 여기서는 들리게 말을 하는 거네. 날 애인이라고 불러줘. 그게 나의 새로운 세례명이야. 이제부터 난 절대로 로미오가 아니지. 그럼 이제 로미오를 버리라고 했던 말은 가문을 버리라는 말인데 가문까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네. 너는 누구냐? 밤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나의 비밀을 엿들었으니 내가 누구라고 내 이름으로는 말해줄 수가 없어. 왜? 이름 버려서 나 이름 없다는겨. 거룩한 성자여, 이젠 내 이름이 미워. 그건 너의 원수니까 종이에 쓰여 있다면 다 찢어버리고 싶어. 내 귀는 100마디도 네 말을 듣지 못했지만 네 목소리를 알아. 넌 로미오잖아. 몬터규 댁에. 아름다운 아가씨, 네가 싫다면 둘 다 아니야. 이때 둘 다라는 건 몬터규도 아니고 로미오도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런 것들은 형식적인 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왜 온 거야? 일단 바로 그냥 세모 칠게요. 다음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역시나 장애물입니다. 올라오기 힘든 곳이잖아. 정원담이 높아서 오르기 어려운데 네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 집 사람들 요것도 세모 쳐주시고요. 들키게 되면 거의 뭐 죽음이지 죽음. 장애물입니다. 들키는 날이면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야. 사랑의 가벼운 날개로 담을 넘어왔지만 돌담도 세모 쳐주시고요. 어찌 사랑에 맞을 수 있겠어? 사랑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내. 그러니 너의 가족,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 우리 집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장애물이겠죠. 날 막지는 못해. 온리 사랑뿐이라고 하는 거네. 들키는 날에는 너를 죽일 거야. 이거 복선이라고 써있는데 나중에 실제로 죽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암시된다라고 본다네. 그들의 칼 20자루보다도 너의 눈동자가 더 두려워. 정다운 눈길로 반겨져. 그러면 그들의 저기쯤은 끄떡도 안 할 거야. 그럼 너의 눈동자가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 눈으로 본다면 그게 더 무섭다는 거야. 너무 싫다. 그치?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들켜선 안 돼. 들키지 않기 위해 밤의 외투를 걸치고 있어. 진짜 밤의 외투가 아니라 그냥 밤이 어두우니까 마치 외투를 쓴 것 같다는 거겠지. 은유입니다. 은유.
어둠이란 것을 밤의 외투라고 은유법으로 드러낸겨. 네가 날 사랑하지 않겠다면 들키게 해줘. 너의 사랑 없이 죽음을 미루며 사느니 차라리 그들의 증오를 받고 목숨을 끊는 것이 훨씬 나아. 난 네 사랑이면 돼. 너는 누구의 안내로 여기까지 왔니? 사랑이 찾으라고 떠밀었어. 사랑은 내게 충고를, 난 사랑에게 눈을 빌려줬어. 나는 키자비는 아니지만 네가 바닷물이 넘실대는 천리길의 먼 바닷가에 있다 해도 그 보배를 찾아 모험에 나설 거야. 그럼 여기서도 또 세모 쳐줄게. 바닷물일과 우리 먼 바닷가 세모 쳐주시고요. 고난과 시련이지. 네가 고난과 시련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해치고 보배가 뭐다? 너에 대한 사랑 혹은 너를 구하러 갈 거야. 내 얼굴이 밤에 가면 씌어져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볼은 빨갛게 물들고 말았을 거야. 왜? 내가 고백했던 걸 얘가 다 들어버렸으니까. 너는 오늘 밤에 내가 한 말을 엿들었으니 나도 체면은 차리고 싶고 뭔가 좀 도도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이지 내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어. 왜? 부끄러우니까, 부끄럽고 되게 막 도도해 보이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체면치레는 안녕이야. 나를 사랑하니? 밑에 보니까 솔직한 성격이라고 하지. 춘향이랑 대조되는 것 중에 성격이야, 성격. 대놓고 막 너 나 사랑해?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라고 대답할 걸 알고 있어. 그 말을 믿을 거야. 그치만 너의 맹세가 물거품이 될지 누가 알아. 애인끼리 맹세를 깨도 주피터 씨는 웃고 만다고 해. 아, 상냥한 로미오, 나를 사랑한다면 진심을 말해봐. 날 너무 쉽게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얼굴을 찡그리고 토라져 싫다고 할 거야. 그리고 잠깐 멈춰보면 아까 우리 춘향이도 우리가 신분 차이도 있는데 내가 이 하늘에 두 지압이 남편을 모실 수는 없어. 그러니 네가 나를 버리고 가면 나 정말 외롭게 살아야 돼. 네가 날 버릴까 봐 걱정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너의 맹세가 물거품이 될 줄 누가 알아? 네가 변한다는 거 둘 다 똑같이 약간 걱정하고 있구나. 같이 묶어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해도 사랑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싫어. 멋진 몬테규, 난 참말이지 너를 좋아하나 봐. 그러니 날 쉬운 여자로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믿어줘. 교활하게 새침대기인 척하는 여자보다는 진실함이 있어. 사실인즉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엿듣지만 않았다면 나도 시치미를 뗐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날 용서하고 경박한 사랑이어서 이처럼 마음을 허락한 거라고 꾸짖지 말아줘. 나의 사랑이 탄로난 것은 밤의 어둠 때문이야. 그래서 이 솔직한 마음을 마치 이 여자가 되게 별로 좀 되게 쉽게 생각하는 여잔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이 과일나무 꼭대기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저 청순한 달을 걸고 맹세하겠어. 아, 변덕쟁이 달림을 두곤 맹세하지 마. 그럼 이번에도 달림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왜? 변덕이 심하대. 달림은 한 달 내내 그 모습을 바꾸니 너의 사랑마저 그렇게 변할까 두려워. 얘는 진짜 춘향이랑 다르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뭘 두고 맹세하지? 맹세할 건 없어. 정하려거든. 소중한 너 자신을 두고 해. 넌 내가 숭배하는 신이니까 너라면 믿겠어. 그래서 로미오를 막 절대적 존재로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계속. 만약 내 마음에 소중한 사랑이 아니야, 맹세하지 마. 너를 만난 건 기쁘지만 오늘 밤의 약속은 싫어.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게 서로 막 폭발한 감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봐. 너무나 성급하고 분별이 없고 갑작스러운 걸 마치 번개 친다고 말할 틈도 없이 사라지는 번개불과 너무도 같아. 사랑하는 임, 그럼 안녕. 사랑의 꽃봉우리는 번성하게 되는 여름의 숨결에 마냥 부풀었다가 다시 만날 때는 활짝 꽃 필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나 암시하는 부분이지. 왜? 우리는 지금 꽃봉우리인 상태에서 만났는데 다시 만날 때는 엄청 화려하게 핀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질 거고 더 풍성해질 거라는 걸 이걸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잘 가, 안녕. 이 가슴에 있는 달콤한 평안함, 안식이 너의 가슴 속에도 깃들기를. 오, 이렇게 아쉽게 헤어져야 하나? 어떤 만족을 이 밤에 가지려고 하지? 너의 진정한 맹세를 나의 맹세와 바꾸는 일. 그럼 청하기도 전에, 네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주었잖아. 언제? 아까 혼자 내가 밖을 보면서 널 너무 좋아해. 너 왜 몬테규 가문이니? 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 줬다는 거야 이미. 하지만 또다시 주고 싶기도 해. 진짜 솔직하죠. 그러면 되찾아 가려는 걸까? 왜 그래? 근데 이게 되찾아 가려는 걸까? 이거는 아까 너 혹시 아까 얘기했던 거 후회하는 거니? 라고 조금 걱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져가고 싶은 건 또다시 주기 위해서야. 너무 싫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탐내고 있나 봐. 내 마음은 바다처럼 한없이 넓고 사랑도 한없이 깊어. 너한테 줄수록 가득가득 차게 돼. 되게 역설적인 거지. 왜? 주면 줄수록 가득 찬다고 하니까. 둘 다 한이 없어. 유모가 안에서 부른다. 안에서 부른다. 사랑하는 이미여 안녕. 곧 갈게 유모. 사랑하는 로미오 변하지 마. 잠깐 기다려. 다시 올게.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아, 멋지고 멋진 밤 두렵다. 지금은 밤인데 혹시 꿈이 아닌가? 지나친 행복에 겨워서 현실 같지가 않구나. 줄리엣이 다시 나와요. 로미오 세 마디만. 그리고 정말 헤어지는 거야. 네 사랑이 명예를 존중하고 결혼을 바란다면 내일 사람을 보낼 테니 이때 사람은 증인이겠지. 네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증인. 자, 증인을 보낼 테니까 그 표내에 답장을 줘. 어디서 언제 결혼식을 올리는지 말이야. 그럼 난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발밑에 바치고 이 세상 어디라도 내 낭군 너를 따라가겠어. 그럼 진짜 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이고 진짜 사랑에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여인인 거네. 자, 그리고 유모. 아가씨라고 부르네. 자, 그래서 이것도 유모의 역할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유모가 얘네들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사람이래. 하지만 우리끼리 딱 봤을 때는 유모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자꾸 끊기게 되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장애물이라고 봐주셔야 돼. 이 부분에서는. 자, 곧 갈게. 너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면 부탁이야. 아가씨 곧 간다니까. 아무 짓도 하지마. 날 슬픔에 잠기게 내버려둬. 내 사람을 보낼게. 내 영혼에 구원을 두고 뒤에 있는 말은 약속할게. 뭐 맹세할게. 이런 말이겠지. 천만 번 안녕 퇴장. 너의 빛을 잃으니 천배 아쉬운 밤이다.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수업을 마친 학생들처럼 마음이 들떴는데 애인과 헤어질 땐 등교 생도들처럼 우울하다. 자, 로미오가 떠나려고 할 때 또 나와요. 너무 싫은가 봐.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야. 자, 이봐, 로미오, 기다려. 매 사냥꾼의 목소리처럼 훌륭한 매를 다시 불러드렸으면, 요거는 우리 새 데리고 있는 사람들, 일로와 이러면 새가 날아서 오잖아. 그거랑 똑같아. 메어져 있는 몸이라. 우리 어디에 메어져 있어? 가문이죠. 집안이죠. 집안. 가문에 의해 메어져 있는 몸이라 쉰소리밖에 내지 못해. 이때 쉰소리라는 건 혐이요 하고 작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당당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산울림 요정이 살고 있는 동굴을 깨고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가 내 것보다 더 쉴 때까지 너의 이름을 되풀이해 보겠다마는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영혼. 밤에 듣는 애인의 목소리는 음방울처럼 감미롭고 귀 기울여 들으면 부드러운 음악 같다. 네 목소리 너무 아름답다고 또 예찬해요. 로미오 내 사랑 내일 몇 시에 사람을 보낼까? 9시까지 꼭 보낼게. 그때까지 20년이나 되는 것 같아. 우리 밑에다가 일각여삼추라고 해줘. 한순간이 3년처럼 느껴져. 너무나도 시간이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고 그 기다림이 간절하다는 걸 얘기하는 말이야. 자, 내 임을 왜 다시 불렀는지 잊었어?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여기에 서 있을 거야. 아니야, 그렇다면 잊어버린 채로 있을래. 계속 거기 서 있게 말이야. 같이 있기만 해도 얼마나 기쁜가를 생각한다고. 이대로 서 있겠어. 네가 잊은 채로 있도록. 여기 아닌 다른 집은 벌써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아이고, 날이 새나봐. 우리 옆에다 시간의 흐름 해놔야 되지. 아주 오랜 시간 막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 그만 돌아가. 하지만 장난꾸러기가 잡고 있는 새보다 멀리 가지 마.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 너무 가지 마라고 얘기하네. 장난꾸러기는 손에서 새를 좀 늦춰 놓았다가도 사슬에 묶인 불쌍한 죄수처럼 그 발에 메인 비단실을 다시 잡아당기는 거야. 사랑하는 새가 자유를 찾는 것에 시샘해서지. 그냥 뒤에는 살짝 개소리고 그 새를 이렇게 놓았을 때 잠깐 멀리 보내주는데 그 어차피 돌아올 걸 알지만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싫다고 그냥 곁에 있어줘 라는 말이라고 보면 돼. 나도 너의 새가 되고 싶다. 나의 임 나도 그랬으면 해. 하지만 너무 귀여워하다가 죽일지도 몰라. 진짜. 안녕히 가고 안녕히 자고. 이별은 달콤한 슬픔이야. 왜 역설인지 알겠지? 설명 안 할게. 날이 셀 때까지 안녕을 되풀이할래. 너의 눈엔 잠이 가슴엔 평안함이 깃들기를. 나도 그런 잠이 되고 평안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회색 눈의 아침이 찌푸린 밤에게 미소 지으며 동쪽 하늘
구름 빛나는 빗줄기로 다채롭게 채색하고 있다. 얼룩진 암흑은 주정꾼처럼 비틀거리며 태양신의 수레바퀴가 만든 낮의 행로에서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말은 어렵게 하고 있지만 이제 밤에서 점점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인법이지. 의인법. 왜? 우리 암흑이 도망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의인법을 통해서 아침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자, 이 길로 내 영혼의 인도자인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이 행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해야지.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행운이라고 느끼고 있구나. 자, 그리고 뭐 뒷부분의 줄거리는 되게 비극적으로 끝나죠. 죽었다고 생각하고 같이 나도 자살해야지 하고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지. 자, 그래서 우리 247쪽 자습서입니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보면 공통점. 일단 첫 만남에서 사랑에 빠졌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환경, 주변 인물.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어떤 공통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본다면 일단 아주 큰 건 춘향전은 해피엔딩. 하지만 얘는 완전 비극적인 새드 엔딩이라고 봐주셔야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수성으로 드러나는 건데 신분 차이에 의한 갈등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쪽에서는 가문 간의 갈등이 얘네들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 장애물이 있는 건 공통점이지만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느냐는 차이점으로 기능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의 성격도 차이점이라고 봐줄 수 있겠지? 왜? 춘향이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우리 여기 있는 줄리엣은 되게 적극적이잖아.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습서 문제들부터 반드시 기본적인 거부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거 있으면 쌤한테 따로 질문하도록 할게. 자, 수고했어.